자, 안녕하세요. 자, 시공관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 내용은 3장 착공 및 시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까지 살펴봤던 내용으로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입찰 이런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살펴보았고요. 또 입찰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나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 뭐 계약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뭐 총액 입찰이든 단가 계약이든 뭐 여러 가지 뭐 턴키 계약이든 여러 가지 종류의 CM이든 여러 가지 그런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입찰하는 걸 여러 그런 그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입찰과 계약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업체가 선정되고 그리고 계약까지 맺었다고 한다면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 공사를 오늘 여러분들 살펴볼 내용은 이제 착공과 시공 계획인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 준비라든지 또는 뭐 시공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 먼저 착공 준비가 있는데요. 착공을 준비하는 뭐 그런 사전 준비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뭐 현장 뭐 관리 조직을 먼저 구성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현장을 조사하고 또 분석을 하고 한 다음에 또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설계 단계에서도 법규 검토를 하지만 시공할 때도 시공 단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법규적인 그런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살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전 조사가 되면은 이제 가설공사 뭐 비계라든지 뭐 시장막이라든지 안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설 공사를 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반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세우고 나면은 이제 착공 신고를 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전에 이제 착공 준비에서 현장 관리 조직 구성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 현장 관리는 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현장 소장이랑 뭐 그리고 뭐 한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 규모가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그 현장 안에도 다양한 어떤 그런 부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그 각 부서들이라든가 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 관리 조직을 먼저 구성하는 게 먼저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시공 계약이 되고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이 되고 나면 지체 없이 현장 소장을 선정을 하고 그 현장 소장은 현장 관리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1번 현장 소장을 보면 현장 소장은 뭐 현장 대리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펜을 좀 보면 현장 대리인이라고도 하고 아이고 완전히 커졌네요. 자, 현장 대리라고 해서 현장 업무에 대한 뭐 총괄이죠. 뭐 책임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뭐 이런 사고나 또는 뭐 그 내용들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현장을 개설하게 되면 관에다가 이제 착공 계획을 제출할 때 현장 소장을 반드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소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시공 경력이 있어야겠고 어떤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공사 관리 능력도 요구되는 그런 걸 보고 있고요. 그 현장 소장 아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공사부라고 하면은 공사부, 공모부, 관리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계 도면이라든지 또는 시방서 구조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 내용을 보고 그리고 현재 현장에 가서 각 공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정들을 뭐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러기도 하면서 또 뭐 현장의 뭐 재료 시험이라든지 또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뭐 기술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공사부가 되겠고 실제로 이제 현장 소장이 이제 지하에 이제 공사부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공사를 진행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뭐 업체를 뭐 선정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실행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도 하고 실행 예산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공사에 들어가는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그런 건데, 자,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공사부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규모가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서를 분리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분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공사 추진을 위한 뭐 각종 문서라든지 업체를 선정하는데 뭐 입찰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문서를 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공정표를 작성한다든지, 뭐 공정표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소장이 작성하겠지만 주로 이제 실행 예산이라든지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라든가 뭐 그 노무라든가 이런 실제로 직접 공사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기성고가 그런 의미인데, 보통 매달로 이제 기성을 끊게 되는데, 매달 들어간 자재랑 자재비, 그다음에 노무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를 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성고를 산정함으로써 공사의 진척 상황을 이제 파악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하도급 계약이라든지 자재도 주문을 하고 장비도 임대하고 기타 뭐 대관 업무라든지 뭐 기타 주로 견적이랑 뭐 이런 금액 뭐 계약 하도급 업체에 대한 뭐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업무가 이제 공모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대체적으로 현장 소장과 이제 공사부 그리고 공모부 이렇게 있고, 또 관리부도 있죠. 이제 관리부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뭐 인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경비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총괄하는 경리, 그다음에 뭐 총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타 뭐 들어가는 그런 뭐 일들을 처리하는, 그래서 관리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하는 성격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원하는 성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자, 현장 조직을 이렇게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그래서 현장 소장이 선정이 돼서 현장 조직을 편성이 되면, 자, 이제 뭐 공사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를 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사전에 조사한 내용들이에요. 당연한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계약서,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계약서 내용을 좀 검토를 해야겠죠. 주로 이제 공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고, 뭐 공사의 뭐 범위라든가 뭐 주소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확인하고, 기타 또 뭐 특약사항으로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건축주가 또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타,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서랑 우리가 계약할 때 들어가는 게 계약서랑 설계도서, 시방서 뭐 이런 내용들이 계약할 때 보통 들어가야 되니까 뭐 같이 보는 건데, 자, 실질적으로 현장 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계도서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죠. 당연히 내가 공사를 짓고 있는 곳을 설계도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서를 보고 공사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게 되고, 반드시 또 설계도서와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시방서죠. 그래서 시방서 같은 경우는 그 표준시방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특별한 어떤 뭐 특기시방서라든가 뭐 그런 기타 시방서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비치해 놓고 항상 내용과 살펴보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전에 조사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설계 도서에는 우리가 기본 도면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관계 전문가, 관계 전문가라고 하죠. 보통 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전문가의 어떤 도서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구조라든지 뭐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관련된 도면들이 요 설계 도서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들도 같이 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설계 단계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사실 완벽하게 설계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설계하다 보면은 뭐 전체적인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야 뭐 그냥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공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성을 고려해서 공사하다 보면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특히 뭐 전기라든가 기계,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오류가 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 샵 드로잉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또 수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발견하면 훨씬 더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공사 내용이 좀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현장 입지 조건을 좀 봐야겠죠. 뭐 도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 반입이라든가 이런 게 뭐 가능한지, 또 뭐 주변에 뭐 숙박시설 같은 것들은 있는지, 없으면은 이제 현장 사무실에서 이제 뭐 숙박시설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 사이트에 가서 또 지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장 지형이 기존에 뭐 도서에 나와 있는 지형이랑 뭐 레벨이라든가 이런 뭐 대지의 뭐 고도차라든가 뭐 도로와의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도면으로 되어 있는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토질 상태도 확인을 해서 토질이 뭐 연약지반인지 아닌지 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견될 것 같으면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서, 집안 조사를 해서 뭐 보링이나 사운딩 같은 걸 해서 집안이 어떤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자, 그런 내용들도 사전 공사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지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사를 하다 보면 지중에 이제 뭐 공사에 방해가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이제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하에 뭐 가스관이 뭐 지나간다든지, 또는 뭐 지하에 뭐 여러 가지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게 뭐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문화재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토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토목 설계하는 데서 사실 지작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지작물도 같은 경우를 조사 안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그만 공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공사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 촬영은 현장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매 하는 거죠.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해서 현장은 촬영하는 거니까 가가지고 현장 촬영하고, 그 다음에 도면과 현장이 맞는지 아까 했던 것처럼 실측을 해서 실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좀 안 맞거나 뭐 그런 경우는 또 맞다 하더라도 이제 경계 측량을 해서, 경계 복원 측량을 해서 이게 지금 맞는지, 도면과 지금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뭐 실제로 이제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조그만 공사하다 보면 조그만 오류 때문에 공사가 막 진행이 좀 다른 인접대지의 경계를 침범했는지 안 침범했는지, 또 어떤 경우는 또 인접대지에서 또 침범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 측량을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도 측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같은 게 바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게 가능한지, 통신 같은 거야 인터넷 같은 거는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고, 가스라든가 주로 이제 상수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없으면은 이제 사용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겠죠.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민원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나오는 게 소음 진동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먼지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또는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변에 그런 상황이 되는지,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서 미리 가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관계를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원이 나올 소지가 주변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계획을 세우더라도 소음이나 진동이 나오는 그런 공사는 시간대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공법을 좀 바꾼다든지 해서 사전에 계획을 이런 민원에 대한 예측을 해서 이제 공법이라든지 작업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조율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상 여건 같은 것도 파악을 해야겠죠. 주로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비해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기를 피해서 하면 좋은데, 한파 같은 경우도 이제 날씨가 춥게 되면 공사가 좀 지장이 되죠. 요즘 같은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여건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기상 여건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배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현장 소장 중심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공사 계획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적인 순서로 보면, 아까 봤던 선장원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시공 계획서를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시법 작성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원가 관리를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실행 예산이라고 하는 거, 개념이 중요한데, 실행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그 목표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 계약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한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계약 금액보다 실제로 더 그 금액보다 다운시켜가지고 더 공사를 완료시켜야겠죠. 그래서 어떤 공사의 어떤 원가 관리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금액이고, 실제로 공사에 실제로 내가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공사 전에. 그리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설비라든지 가설공사 계획을 세우고,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노무라든가 재료 업체 선정하고 입찰하고, 각자 하도급 업체들이 있어요. 하도급 업체도 선정하면서 뭐 노무라든지 또 이런 조달 같은 계획도 살펴보고, 맞아, 대책도 세우고. 자, 이러한 공사 계획의 순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서 그 외에 이제 착공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관련 법규도 검토를 좀 해야겠죠. 관련 법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물을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실제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필요한, 또는 공사를 준공허가 받고 사용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충족되어야 되는 그런 법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관련법이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당연히 건축법, 소방법, 이건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뭐 기본이고, 소방법 같은 경우는 뭐 소방기계나 이런 데서 알아서 뭐 설계를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 이제 뭐 노무와 관련된 그런 법규죠. 그리고 이제 환경관리와 관련된 뭐 소음 중동 규제법이라든가,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이제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제 폐기물 관리법, 그리고 산업안전 방어법, 우리가 공사하다가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사망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공사에 지장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된 그런 법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책임자라기보다는 관리자를 우리가 뭐 용역업체에서 뭐 고용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안전 조치를 이제 취하는 이런 법률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수도법, 뭐 정화조 설치와 관련된 하수도법이 있고, 또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도 설치돼가지고 뭐 보일러로 인해서 또 뭐 질식사고 같은 경우가 뭐 가끔씩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련된 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뭐 이런 내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승강기 관련된 내용, 뭐 내용들이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을 관계법규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요 관련된 법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착공 신고할 때 들어가는 뭐 서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 뭐 문제가 있어서 관계기관에서 뭐 이렇게 관계기관에서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현장을 관리를 합니다. 뭐 날씨가 춥다든지 뭐 이러면은 날씨 춥기 전에 미리 나와서 한번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청에서 용역을 시켜가지고 이제 검문을 나오는 거죠. 불시에 나와서 언제 나올 때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겠다. 그래서 뭐 이해 조치사항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지적사항 같은 게 나오면은 자, 그런 것들을 이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은 이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데, 자, 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이제 이런 관련법들에 대해서 준수했는지 그런 내용들과 그것들이 통과가 돼야지만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요 관련법과 관련된 뭐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이면 면적이라든지 또 연면적의 증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증축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런 여부들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구조 변경이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대수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변경을 하는지, 그래서 구조 보강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제 건축물이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인데,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검토하는 내용도 있지만 시공 과정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체로 용도 변경 같은 경우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사용 용도가 이제 바뀐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뭐 계단의 뭐 설치라든지 관련 그 기준이 강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이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거나 주차 대수도 확보를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설계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겠지만 이제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정화조가 뭐 신설이 될 때도 뭐 하수도 시호수 간에 바로 연결이 돼 직결해서 써도 되지만 이제 뭐 정화조를 신청을 해서 묻을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일단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정화조 그 오수 같은 것들이 이제 건물을 사용하다 오수가 나오잖아요. 오수가 나왔을 때 보통 정화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제 도시임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관에다가 바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오수 같은 것들이 어느 시설에 가가지고 이제 정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들을 발생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 시공을 했다가 부담금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실행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요거 뭐 소화 피난 증설 여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제 방향, 특히 인테리어 이제 설비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이제 마감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 기준이 있는 마감재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 공간이 아닌 일반 뭐 그린 생활시설이라든가 뭐 다중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여부, 보험 여부 가입, 작업자들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가입됐는지 그런 내용들에서 좀 검토를, 사전 관련된 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네 번째 가설공사 계획이죠. 그래서 공사를 여러분들이 뭐 가설공사는 여러분들이 뭐 시공 시간에 뭐 다뤄 내용이지만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실제로 가설공사라는 개념은 공사에 구체화된 공사는 아니지만 실제로 필요한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다 가설 건물이겠죠. 이 가설 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이제 지원하는, 공사를 지원하는 성격이 있고, 실제로 또 뭐 공사 성격의 가설 공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뭐 비계라든가 또는 뭐 양중설비 같은 거, 뭐 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타워 크레인 이런 거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설 공사에 들어가는데, 자, 실제로 굉장히 그 가설공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공정이 같이 쓰죠. 뭐 비계라든가 뭐 양중설비 같은 경우는 뭐 골조, 마감, 외장, 뭐 설비, 뭐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다양한 공정들이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이게 비계 설치라든가 뭐 양중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좀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비계라든가 양중 설비를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하고 그래야지 공사를 이제 마감이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존치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나 그만큼 장비를 임대해야 되니까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또 공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현장 소장 입장에서는 각종 하도 업체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준공이 될 때까지 비계라든가 양중설비를 그대로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기를 독촉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비계라든가 이런 설비 같은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해서 어느 시점에 끝낼 테니까 이때까지 어머머머 공정을 다 끝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작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가설 공사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그 가설 공사 중에 뭐 현장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펜스 쳐야죠. 뭐 가설벽 펜스, 그다음에 야적장 이런 것들은 뭐 자재 같은 걸 놓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가설 공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처음에 착공 준비 단계에서 가설공사 계획을 한다면 현장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 펜스 치고 그다음에 비계라든가 또는 크레인 같은 거를 미리 갖다 넣는 거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설공사까지 준비까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자, 이제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죠. 지체 없이 가능하면 빨리 착공에 들어가는데, 자, 착공에 들어갈 때 뭐 내가 공사를 할 때 저는 그냥 공사를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사를 들어가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를 해서 관에다가 뭐 일정의 조건의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착공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신고를 착공 신고를 한 공사물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준공허가 또는 뭐 사용 승인 허가를 받게 되죠. 신고를 했으니까 그 신고한 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마지막에 이제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해서 준공검사, 사용검사가 떨어져야만 그 건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착공신고를 한 이유는 착공신고를 해서 내가 이 도면과 요대로 이렇게 이런 기간에 공사를 하고 누구와 책임자는 누구이며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비해서 뭐 법적인 것들을 다 구비하고 뭐 필요한 뭐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것 저쩌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보완해서 신고하면 그거대로 공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검사를 받으러 오는 거죠. 준공검사할 때 이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신고한 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관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업체를 전문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대행을 해서 그거를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하는 거예요. 착공신고의 개념은 그거예요. 자, 착공신고는 그럼 언제 하냐면은 계약한 다음에 5일 이내, 그러니까 계약한 다음에 5일 이내는 무조건 착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착공신고는 착공을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죠. 바로 그냥 신고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착공 신고를 할 때 뭐 이제 관에 들어가는 서류들이에요. 서류들을 한번 대략서 살펴보면 착공계획이죠.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갑지에 해당되는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착공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 당연히 현장 수장을 이제 누가 현장 수장입니다, 현장 대리입니다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는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주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뭐 책임진다기보다는 관리를 하는 거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번 살펴보면 뭐 안전관리 계획서, 이것도 뭐 이렇게 책처럼 되어 있는 매뉴얼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안전관리 계획서라든지 그리고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고용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것도 신고를 하게 되죠.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산먼지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유의 공사라고 합니다라고 신고를 하기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폐기물 배출할 겁니다라고 신고할 거고, 기타 뭐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설하면 바퀴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장에 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먼지가 날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설치해서 우리가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사장에 인도를 지나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점용을 하는 것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경계 측량도 한번 해서 경계 보건 측량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지속도상 도면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도도 가져오고 하수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또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좀 마지막에 사항검사 신청을 해서 중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이제 합법적인 건물로 그래서 이제 준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한테 인수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 착공 준비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살펴보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시공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